이번엔 조선시대의 마지막 작품이 유충렬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유충렬의 영웅적인 일생을 다룬 군담소설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학 온 친구들 제외하고는 1학년 때 배웠던 작품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유충렬의 활약을 전개한 군단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이해하고 조선 후기의 소설 양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러면은 먼저 갈래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웅 소설을 얘기하기 전에 총체적인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은 19세기까지 쓰여진 소설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소설을 배웠을 텐데 좀 종류를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씩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배울 영웅소설, 그 다음에 환몽소설, 그 다음에 군담소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소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앞서서 전개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문 단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거는 한 이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영웅소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울 유충렬전과 같이 영웅의 일대기적 특징이 드러나 보이는 소설입니다. 영웅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인기가 가장 많았던 국문소설입니다. 국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환몽소설. 네, 환몽소설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운몽 같은 소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운몽. 그래서 꿈에서 이제 뭔가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고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서 세속 세계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영웅 소설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목록으로도 볼 수도 있는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영웅 소설이 대부분 군담, 그러니까 군대 얘기, 그러니까 전쟁하는 얘기들이 실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웅 소설이 군담 소설인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화용도 같은 적벽가가 이제 화용도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판소리로 만든 건데요. 희한하게 판소리계 소설들은 대부분 다 판소리를 소설로 만든 경우인데 이 화용도만 이제 관우가 이제 조조를 살려주는 얘기죠. 그런 얘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군담 소설로 들 수 있고 판소리계 소설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문소설은 굉장히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배운 사시남전기, 창성감미록 이런 게 가문소설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나오는 가정소설과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되게 헷갈려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헷갈려서 이제 문제를 틀리는 학생도 있을 텐데 가정소설은 보통 이제 3대 이상, 뭐 2대 이상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소설이 이제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가문소설과 가정소설은 그런 부분만 좀 이제 되게 길어졌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나고 뭐 혼용해서 써도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판소리계 소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판소리를 이제 극작품인 판소리 사설을 독서물로 전환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요. 전개소설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예덕선생전 같은 경우가 전개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공방전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일대기를 써내려가는 전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빌려서 쓴 소설들이 이제 전개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웅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웅소설의 특징. 영웅소설의 특징은
당연히 영웅의 일대기 구조겠죠. 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이제 이원적 구조, 그러니까 적강소설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사람인 경우가 많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뭔가 가족과 헤어집니다. 그렇죠? 뭔가 시련이 1차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출되고 양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학년 때 배운 부분. 그래서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사이가 되고 다시 이제 2차 시련, 성장 후 위기를 겪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강희주가 막 이제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사건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지막 성공하는 과정까지, 성곡이라고 적었네요. 성공하는 부분까지를 봤을 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고,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바로 이 고난의 극복과 성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 또 영웅 소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일단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영웅적 주인공이 몰락과 상승을 주요 관심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상이한 지향을 결합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속적 관심에 대한 증대와 개인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속지향적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옛 질서를 회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고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7세기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에 많이 쓰여졌던 소설들이 영웅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는 역사적 상황을 봐도 뭐 흔히 역사를 배우면은 뭐 지금 요즘 그런 용어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의 발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씨앗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 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양반계층도 분화가 되고, 그다음에 평민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중인들과 돈이 많은 평민들은 양반의 족보를 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신분 체제가 동요되는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영웅 소설들을 주로 썼던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어서 양반 집안이지만 이렇게 소설을 써서 그 돈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 옛날이요 라고 하면서 반대로 이제 옛날을 그리워하겠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작가들의 특성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 위상이죠. 자기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게 굉장히 창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가의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는 거, 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충열전을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명나라 개국공신의 후예인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부인과 남학사에서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꾼 뒤 충렬을 얻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생이죠. 이때 조정의 역심을 품은 정한담과 최일기라는 신하가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그의 가족마저 살해하려 합니다. 천우신조로,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와서 정한담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충렬은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이가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배웠죠? 강희주가 유심을 구하기 위해 천자에게 간언하다가 정한담의 공격을 받아 옥문관으로 유배를 당하고 이 부분도 배웠죠? 그리고 충렬은 난을 피해 부인 강낭자와 헤어져, 네, 여기까지 배웠으면 딱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광덕상 백룡사에 들어가 도승 밑에서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때 조정에서는 정한담 등이 충신을 모두 축출하고
호나라라고 나오지만 호는 이제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군대란 뜻이죠. 호나라 군대와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한담에게 여러 번 패한 천자가 항복하려 할 즈음에, 자 여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충렬이 등장해 반란군의 성봉이 정문거를 죽이고 천자를 구출한 뒤 반란군을 무찌르고 정한담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충렬은 호황에 잡혀간 왕후 태후 태자를 구출한 뒤 태자 헤어졌던 가족을 찾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정한담에게 막 천자가 항복하려 할 때 충렬이 천자를 구하는 부분,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절정 1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쭉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한담이 호산대에서 도사, 이제 정한담의 측근인 옥관도사입니다. 옥관도사. 네, 옥관도사입니다. 옥관도사와 함께 의논할세 도사 한 꾀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제 100개 무책이라 여간 남은 군사로 표문을 지어, 그러니까 외교문서를 지어서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남만과 서번과 호국에 보내어 패전한 사실을 알리고 구원병을 청해 다시 한번 싸운 후에 사불여의하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모순만 도망해 후일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이제 계책을 마련해줘요. 한담이 대의해 크게 기뻐해 표문을 지어 급히 5국에 보냈습니다. 5개의 이제 나라에 보낸 거죠. 이때 5국 군왕이 각각 장수를 보내어 승전하기를 주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다렸는데 뜻밖의 패군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각각 분노해 서천 36도 군장과 가다랑 토번왕과 호국 대왕이 정병 80만과 용장 천여원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5국 군왕이 남경에 이르러 신기한 도사를 좌우에 앉히고 진세를 살피더니 각각 궁왕 등이 중군이 되고 천하명장을 간택해 선봉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죠. 선봉을 정했는데 그런 다음 행군을 재촉해 달려드니 그 거동 웅장함은 일군안설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담이 5국, 그러니까 오랑캐 나라 5국가한테 군사를 청해서 세력을 모은 거죠. 자 이때 청병이 오는 것을 보고 기운이 펄쩍해. 자 청병은 이제 청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호황에게 청하여서 온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읽겠습니다. 성명을 바삐시어, 자, 군중을 통지하고 도사와 함께 호황에게 현신한 후, 현신이 이제 몸을 보인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외를 갖춰서 보이는 거니까 이제 굽신굽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반역한 주제에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팔려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우수말,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호황 등이 정문거리나 마룡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 접전할 마음이 없었으나, 그러니까 유충렬이 정문거리나 마룡과 같은 명장을 이미 죽인 겁니다. 네, 이거는 유충렬의 공이에요. 한갑 분심을 이기지 못해 정한당과 함께 호산대에 진을 치고 격서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꾸짖는 글입니다. 남경에 보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 천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유충렬 쪽을 보겠습니다. 이때 원수는, 이 원수는 당연히 누구죠? 유충렬입니다. 유충렬. 네, 이 원수는 유충렬이죠. 네, 유충렬입니다. 쭉 이제 원수 나오면 유충렬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성에 있고 조정만은 금산성 아래 유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조정만이 장계를 올렸거늘, 유진은 이제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머무를 유자를 쓴 거죠. 장계는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이제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예요. 그래서 개탁해 보니 했으되 이제 장계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장계에 담긴 내용을 보고 충렬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국 군왕이 패군했다는 말을 듣고 각각 중군이 되어 오는 중에 정한담과 옥관도사도 합력해 격서를 보냈으니 원수는 급히 와서 방적하소서. 방적은 이제 적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듣는지라 원수가 듣고 크게 웃어왈. 정문걸과 마룡은 천하명정이라도 내 칼 끝에 죽었거늘. 하물며 오국의 호병 오랑캐 병사쯤이야. 네, 제비록 승천입지.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자취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승천입지 않은 놈이 선봉이 되었으니 이제 나 보면은 이제 도망갈 놈들이 선봉이 되었으니 한갓 장성검에 피만 묻힐 따름이라 황상은 염려하지 말고 소장의 활끝에 적장의 머리가 떨어지는 구경이나 하옵소서. 되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내용은 뭐예요? 이제 오국 군왕들이 직접 중군이 되어 정한당과 쳐들어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봤는데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웅이죠. 자, 이렇게 하고 즉시 갑주,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본진에 들어와 군사를 신칙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시킨 뒤에 항호, 대오를 갖추고 각각 각별히 단속하고 적진에 글을 보내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중략에 되어 있죠. 중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에 있는 내용 적어드릴게요. 자, 정한담은 호왕이 성을 공격하여 유충렬을 유인할 동안 자신은 천자에게 항복을 받겠다는 계책을 세운다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책을 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한담이 이제 계책을 세우는데 호왕 보고 성을 공격하라고 자신은 이제 천자를 공격해. 천자가 결국 대빵이니까 얘가 항복하면 뭐 유충렬이 별 수 있습니까? 항복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날 밤 삼경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가장 이제 밤이 깊었을 때는 아니고요. 하여튼 12시쯤이에요. 한담이 성봉장 극한을 불러 군사 10만 명을 주어 금산성을 치라고 하니 이거는 유충렬을 금산성으로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극한이 청명 명을 받들어 금산성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극한이 금산성 아래 10만 병사를 나열하는 호통을 지르며 명진으로 달려가 좌우를 충돌하며 명군을 휘저으니 명나라인 거죠. 명나라에서 명군이라고 한 명진이라고 한 겁니다. 불의의 환, 불의의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거죠. 환은 그러한 것을 만나 명군은 황황급급했어요. 황급합니다. 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원수 대경 크게 놀라 금산성 심리들로 나누시 달려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적진을 해치고 중군장 조정만을 구원해 장대에 앉힌 후 필마단 창 한 필의 말과 한 자루의 창을만 들고 성화같이 적진을 달려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창극한 머리가 떨어지고 천사 많은 곳에 10만 군병이 무슨 팔공산, 대구에도 팔공산 있죠. 팔공산 초목이 구시열 만나듯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여포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명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병들이 무기도 없고 갑주도 없던 시대인데 이제 명나라 때는 보병들이 굉장히 강한 때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건 대단한 영웅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줄은 원수의 본진부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칼끝을 보니 정한담은 간대없고 전후에 모두 지금껏 보지 못한 되놈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한담이 충렬을 속였는지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고 이제 나오겠죠.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 정병만을 가리어 급히 도성으로 들어가니 성중에 지키는 군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 왜 그렇죠? 정한담의 계략으로 군사들이 금산성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동안 도성에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천자 또한 원수의 힘만 믿고 잠에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한담이 천병 만마를 이끌고 와 순식간에 성문을 깨치고 걸레들어 함성에 외치기를 이봐 명제야. 이 명제는 명나라 황제라는 뜻인데 천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느냐. 팔랑개비야 비상천하며 두저지라 땅에 들어가랴. 바람개비처럼 날아서 하늘로 도망갈 수도 없고
두더지처럼 땅 속을 파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빨리 항복하라 라는 뜻이죠. 항복하라. 자, 내 놈 옥새를 빼앗아 왔는데 내 이제 어디로 달아났느냐? 빨리 나와 항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처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놀란 겁니다. 자, 한담의 고함 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용상에 떨어졌으나 다급히 옥새를 품에 품고 말 한 팔의 피를 잡아타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북문으로 빠져나가 변숫가로 도망했습니다. 자, 여기 구절. 자, 여기 구절을 보면 당시에 피지배층,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배층, 황제에 대해서 또는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천자의 모습에서 병자호란 당시 피란 가던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요 이제 임금의 모습을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제의 모습에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담이 이제 권례로 들어가 천자를 찾았으나 천자는 간데 없고 태자가 황후와 태후를 모시고 도망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는 자기의 처자식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마치 임진왜란 때 도망간 선조와 같죠? 그래서 너무 빨리 도망가서 옆에 신하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선조한테 여기까지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할 정도로 빨리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죠? 한담이 호령하여 달려들어 태자 일행을 잡아 호황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으로 나와보니 천자가 변숫가로 달리고 있어요. 한담이 대히 크게 기뻐해서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장갑을 휘두르니 천자의 탄말이 백사장에 거꾸러지니까 천자를 잡아내어 말 아래 엎드리고 서리 같은 칼로 통천관, 황제가 정무를 볼 때 또는 조칙을 낼 때 쓰는 관이에요. 이거를 깨어 던지며 호통합니다.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자, 하늘이 나 같은 영혼을 내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내 어찌 계속 천자이기를 바랐소냐. 내가 내 한 놈을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해 변화무궁한데 내 어찌 순종하지 않고 조그마한 충렬을 얻어 내 군사를 침노하느냐. 내 죄를 논직컨대 이제 바삐 죽일 것이로되 나에게 옥새를 바치고 항서를 써서 올리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놈은 물론 내 놈의 노모와 처자를 한 칼에 죽이리라. 자, 정한담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야욕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야욕. 어떤 야욕이에요? 천자의 자리를 뺏으려는 야욕이 드러나 있죠. 하니 천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항서를 쓰자 하는데 지필이 없다. 이제 종이와 붓이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죠. 하시니 한담이 분노에 창검을 번뜩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룡표를 찢어떼고 손가락 깨물어 항서를 쓰지 못할까? 혈서를 쓰라고 하네요. 하는지라 천자가 골룡표를 찢어떼고 깨물었으나 차마 항서를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 황천인들 무심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을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구절 많이 봤죠? 네,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절정 1이고요. 다음부터 절정 2입니다. 절정 1은 이제 절정 1의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정한담의 계략에 유충렬이 유인된 사이에 천자는 정한담에게 항복할 위기에 처하는 부분,
가장 이제 위기 갈등이 극단에 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절정 2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거를 유충렬이 구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때 원수 금산성에서 적군 10만 명을 한칼에 무찌른 뒤에 곧바로 호산대에 지느치고 있는 적의 청병을 시없이 한말하여 달려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월색이 희미해지고 난데없이 방울이 원수 면상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부분을 딱 보면 뭔가 네, 불길한 징조가 엿보이죠. 그렇죠? 근데 역시 영웅은 이걸 알아봅니다. 원수 게이의 말을 잠깐 멈추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은 큰 곤자리에 있는 자미원의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 중에 15개의 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천자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떨어져서 변수가에 비쳐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대경 크게 놀라서 발을 구르며 이르기를 이게 웬 변인가 하고 산으로 꾸민 채찍 엄청 비싸 보이죠? 요거를 높이 들어 채찍질하면서 천사마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 같은 명마입니다. 이게 정석하여 이르기를 천사마야 내 명맹 들었다가 이런 때 아니 쓰고 어디 쓰리요. 자, 지금 천자께서 도적에게 잡혀 명제경각이라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순식간에 득달해 천자를 구하라 하니 천사마는 본래 천상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하늘에 난 용이에요. 그래서 적강소설이라고 했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채찍질을 아니하고 재간대로 두어도 비룡의 조화를 부려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가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선업제를 채찍질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현실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 한번 끔뻑할 사이에 황성 밖을 지나 얼른 지나 변수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려 있고 참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참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능력한 왜 이래? 잠시만요. 네, 무능력한 왕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왕실에 대한 모습, 인식이 이 왕실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영향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 사회가 굉장히 신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가 동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죠. 호통을 지르니 천사마도 평생의 용맹을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33,000이면 33,000이죠. 33,000의 어린 조화를 다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현실적 요소인데 원수가 나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 큰 강가 바다도 뒤엎어진 듯하니 귀신도 아니 울며 혼백도 아니 울리어. 그러니까 귀신 혼백까지 다 우는 거예요. 원수의 혼신이 불빛이 되어 벽력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릅니다. 이놈 정한다면 우리 천자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하는 소리에 나는 힘소도 떨어지고 강신하백도 넋을 읽어버릴 정도이거든. 정한담의 홍방과 간담도 성할 소냐. 원수의 호통 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캄캄해지고 두기가 몽몽에 탔던 말을 돌려 타고 도망가려다가 형사마가 거꾸러지면서 한담도 백사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검을 갈라들고 원수를 겨누는 순간 구만장청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하면서 한담의 장창이 뒤에까지 연결해서 지금 읽겠습니다. 대검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지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한담을, 그러니까 천자를 위협하는 정한담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 이제 망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이때 천자는 엎드린 채 반생반사로 기절해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이 부분도 뭐예요? 굉장히 무능력한 왕실의 모습을 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도 써드릴게요. 무능력한 왕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전 정권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 이제 천자를 붙들어 정신을 진정시키고 복지 주활 이제 땅에 엎드려서 다시 말하기를 소장 도적을 함벌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유충렬의 충신으로서의 면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굉장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의 죄송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 자기의 이제 능력도 제대로 없으면서 정한담과 그 최일기의 말만 듣고 이 아버지인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맞춰 놓을게요. 선생님 이런 거에 좀 강박증 있어요. 네. 강박증이 좀 있어서 맞춰 놔야 됩니다. 자, 이게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유심도 막 이제 유배를 보내고 그다음에 강희주가 와서도 이제 간언을 했더니 그 사람도 보내고 뭐 이러한 이제 굉장히 천자를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유충렬이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를 굉장히 깍듯하게 모시는 모습을 통해서 충신으로서의 면모가 보이죠. 그래서 천자가 황망 중에 원수란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원수 복지를 원수가 복지했어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을 안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 충렬이냐 정한담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왔느냐 내가 거기 죽게 됐더니 내가 살했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전후 수마를 다 아랜 뒤에 정한담 머리를 풀어 손에 감아 들고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유충렬 속에 화려하게 담긴 의미는 병자호란 때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 군사한테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했죠. 인종이 삼전도에 치욕도 당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이 배경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설을 듣고 이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가적 치욕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관례는 국문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입니다. 군대에 대한 얘기, 이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은 굉장히 고전소설답게 비현실적이고요. 우연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영웅 일대기적입니다. 영웅 일대기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편집자적 논평도 잘 드러나 보이죠. 배경은 영웅 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중국을 배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명나라,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아버지 국가인 명나라, 임진을 할 때 도와줬던 그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재는 유충렬의 영웅적 일대기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유충렬의 영웅적 활약입니다. 특징은 첫 번째,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제시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적강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충실하게 구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영웅 일대기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많이들 듭니다. 요거와 또 비슷한 진짜 내용 거의 똑같은 소설이 조웅전이에요. 조웅전 굉장히 내용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읽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좀 공간적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한 또 이를 좀 더 심화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하면 잘못 썼다가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옆집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옆집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중국 아예 먼 외국으로 정해버리면 뭐 자유롭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국의 낯설고 신비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돋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을 배경으로 할 때 다룰 수 없는 소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대결 양상을 보면은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제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선인인 유충렬 과 정한담, 최일기도 있지만 정한담이 대표적이죠. 둘의 대립인데 선인과 악인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충성스러운 선인과 그다음에 오랑캐와 결탁한 역적과의 대립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악의 대립의 전체적인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표면적 주제가 있고요, 이면적 주제가 있는데, 표면적 주제는 아까 주제에 설명했듯이 유교적 윤리관을 보여주는 게 표면적 주제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면적인 주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권력에서 밀려나 권력을 잃은 계층의 권력 회복 의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계열전 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잘 녹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계열전은 특이하게 영웅 소설 중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봤을 때도 사례가 전무후무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결혼하는 보국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걔는 좀 찌질해요. 좀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오히려 이렇게 높여주는, 왜 또 이런 소설이 나왔냐면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기도 합니다. 소설에서라도 조금 대리만족을 하려는 그러한 이제 의식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심지어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상대자가 너 여자야? 그래도 난 상관없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소설도 있어요. 자, 자, 읽어보고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유축열전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홍시랑의 딸인 계월은 5살이 해달 때 난리 속에서 부모와 헤어져요. 그래서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조돼서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계월은 원수고 보국은 부원수. 보국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요. 근데 이제 남성 우월 시대에 여자가 장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남장을 했는데 계월은 천자가 보낸 어이의 진멸 과정 중에서 여자의 힘을 밝혀지게 하지만 천자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를 해요.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인데 자세한 내용 봅시다. 자, 위공은 택일관자를 가지고 계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계월이 말합니다. 보국은 전일 중군으로서 소녀에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부하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줄을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자, 군대에서는 원수와 군대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군대에서는 원수와 부원수 즉 중군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요? 여기다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져 있고 네,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자, 이름을 먼저 씁시다. 이름은 계월 그 다음에 보국입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계월이 더 높아요. 근데 부가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홍계월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굴레를 하지 못할까 하오니 이제 망종 군내를 차리고자 하오니 이 뜻을 선작게 상달하소서. 그러니까 부가 되면 보국을 이제 부하로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망종은 일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군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공이 즉시 천자께 주달 아련이 천자 즉시 군사 5천과 장수 수백여 원을 갑주와 기치 창검을 갖추어 원수 그러니까 계월에게 보내니 계월은 여복을 벗고 갑주를 갖추고 용봉 황월 수기를 잡아 손으로 잡는 작은 깃발을 잡아서 행군하여 별궁의 좌기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로 하여금 보국에게 전령 면령하니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측량할 길 없으나 약간 찌질한 모습이죠. 자, 이거는 뭐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보국의 남성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이제 남편이지만 밖에서는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전일 편국에 계월이 남장할 때 쓴 이름입니다. 편국의 위풍을 보았으니지라 군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갑주를 갖추어 군문 이제 군대를 얘기합니다. 대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원수가 자유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중군은 어찌 있지 거만하뇨 밥비연신하라 예루가치와 자신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 자식 군대인데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령이 추상 찬설이 가을의 찬설이 같으니까 군졸의 대답소리가 장안 수도가 장안이죠. 끊는지라 그래서 중군이 보국이 그 이협에 겁이 나고 얼떨떨한 거죠. 이럴 거였으면 뭐하러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여 겁줄을 끌고 몸을 굽혀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비나가 장대 그러니까 장수가 올라가서 명령을 하던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단인데 거기에 엎드리니까 원수가 정색해서 이제 꾸짖습니다. 군법이 지중하거늘 중군이 되었거든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을 내리면 기다릴 것이거늘 장령 명령을 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게을리하니 중군의 죄는 만만 무엄한지라 매우 무례하다라고 합니다.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되 10분 짐작하거니와 그대로는 두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군사를 호령해서 중군을 빨리 잡아내라 하는 소리가 추상 같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편 결혼하기 전에 남편 잡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중여전과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고요. 이 작품이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좀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갈래는 여성 영웅 소설이고 군담 소설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영웅적이면서 비판적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남성 중심적인 사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재는 홍계월의 삶이고 배경은 중국 명나라입니다.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입니다. 그리고 특징 첫 번째,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 욕구가 작품에 투영됩니다. 이런 소설류 같은 거를 물론 남서들도 많이 읽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성취 욕구가 드러나 있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기녀의 딸인 춘향이가 나는 양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